네, 그러면 지금부터 2부 한국 의료를 보는 하나의 역사, 의사 정체성과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려운 주제로 2부를 이끌어 주실 분은 신경과 전문의이며 대경의학 전 대표이신 김진국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주년 행사 때는 행사 진행을 맡았고요. 30주년 되면서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됐네요. 10대 지금 우리 30주년 행사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제 10년마다 이게 대외적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 토론회에 중심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주년 때는 이제 그 의료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의료 보험의 보장성 확충 이런 것들이 중심 주제였고 20주년 행사 때는 그 토론회는 아니고 이제 김창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건강권, 헌법에 보장된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이슈로 내셔가지고 전례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건강권이 이제 국민들의 건강한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건강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건강을 넘어서 외모가 권력이 되는 이상한 그 양극화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주년 행사를 하는데 뭔가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과대학생단 집단으로 수업 거부를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아직 복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쯤에서 보면은 그 의사들이 아닌 외부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정서, 집단 문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런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고, 보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그 의구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독특한 집단 정서, 집단 문화에 대해서 그런 정서들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발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최영균 교수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의료인문학 전공 교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의과대가 아닌 분야에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 그 대학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좀 늦죠. 대부분 뭐든지 순발력이 좀 늦은 동네니까. 그러니까 최영경 교수님은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서울의대를 졸업하신 의사이신데 서울의대에서 의료인문학을 따로 전공하시고 지금 경대에 2020년부터 내려오셔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인문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영균 교수님 발제를 들어보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정리를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영균입니다. 제가 2020년에 이 대경민협을 처음 대구 내려왔을 때가 코로나로 거의 아무 데도 못 가고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만나는 사람도 없이 지내는 와중에 굉장히 대경민협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매우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서 제가 대구에 살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느낌으로 결국 5년 후에 이런 일을 맡게 된 것 같아서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제를 어떤 주제를 원하시는 걸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이제 섭외를 됐을 때가 이제 올해 초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의사 파업이라 얘기하면 되는 의사 파업이라고 하지는 않고 의정 사태라고 대비되는 사태가 아직 지금도 아직 해결된 기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심 있는 사실 저는 이제 의사 정체성 문제도 좀 관심이 있고 의사 파업 문제도 관심이 전문 직업성 문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2000년 의사 파업 때 처음에 의학부로 사태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의과대학 학생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의사 파업 때문에 결국은 학생회를 그만뒀어야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한국의 의사 집단이라는 게 어떤 집단일까에 좀 고민을 하다가 조금씩 이제 좀 생각들을 정리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는 점을 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되게 짧은 글이 된 것 같아서 면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면은 2000년 이후에 저는 의사 파업이 새로운 분기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한국 의사들을 정부 쪽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갈등을 빚어오고 사사건건의 어떤 전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하나의 서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파업이 하나의 서사가 되고 어떤 의사의 정체성과 조직화 방향 자체가 정부와 대항하는 어떤 전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개혁의 실타래가 사실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이 촉발이 됐는데 거기서의 주요한 주체가 된 의사들이 같이 하지 못하면서 혹은 그 외투론도 갈등 축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한국 의료의 위기를 좀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의사 정체성의 형성 과정 자체가 한국 의료의 형성 과정이랑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에 70년에 흐르는 동안 한국 의료도 끊없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맞춰서 한국 의사 사회 역시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거의 또 핵심은 이제 전공의 수련 기반 운영했던 대형 종합병원이 있을 것이고, 저수가 박리담에 속에 적용되는 체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또 전공의 파업 이후에 이 노멀들이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진화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어떤 현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은 어떻게 보면 봉합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 글은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노멀의 한 시점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시스템은 굉장히 초록선 성장을 그덕해왔고, 전공의 의료보호를 얘기하는 의료시장의 완성과 여과대학 신설 마무리 통해서 현재 시스템이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익숙하지만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의 이런 보건의 시스템 위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있습니다. 없는 나라는 없고,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보통 대응하는 방식들은 일정한 협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외국에서는 정부와 의사 사회가 일정한 어떤 협력과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한국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구조가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성 속에서 역사적 형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한국 의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 연구된 바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주요한 태질가 있는데 표현을 한다면 개혁주의, 국내 의료 환경에 대한 개혁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개혁주의가 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이제 의료 시장에 대한 독점과 병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전문직 권력을 선고하는 다른 어떤 전문직업성 형성 구조, 그러니까 전문직 권력이 독점적 지배가 아니라 사회경제 보상으로 대치되어 있는 형국. 셋째는 병원에 대한 소유권 중심으로 생존해온 특성과 한국 의사들이 병원의 이해관계와 본인을 일치시키는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보통 서구의 전문 직업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잘 굉장히 유능하고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잘 정의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형성 과정을 보지 않으면 기능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어떤 전문 직업성이라는 게 의사의 전문 직업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독점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문 직업성은 한국 사회에서도 의사는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고 내재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역사적 과정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의사들이라고 해서 전문직을 독점한다고 당연히 그런 전문직업성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갈등론적 입장 견지를 한다면 꼭 어떤 전문 직업성이 사실 그런 역사가 없으면은 한국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단정짓지는 않은 편이고 왜냐하면은 서구에서도 현재는 그런 어떤 본래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어렵고 끊임없이 다른 형식으로 진화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의사에서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서 손이 되면 국가가 너무 강했다. 아니면은 혹은 국가의 어떤 서구에서 뭐 의사의 자율성이라는 게 많이 침해됐다. 이런 어떤 소위 의사 집단 일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립국가에서도 유럽 대립국가에서도 의사 집단들은 되게 국가의 역을 부용하면서 자기 정규직성 유지 발전에서 자기 국가를 파트너화했습니다. 한국도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국가가 어떤 부분에서 일정하게 또 의료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민감 영역에 많이 위임했습니다. 서구에서도. 근데 한국은 그렇게 또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가 의사를 활용해 방임해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사들에게 그러면 서구에서 이제 전문 직업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스스로 집단에 대한 자율적 통제의 역사입니다. 이 자율적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연대를 만들면서 어떤 복전적 이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 의사들한테는 그런 동기가 없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갈 필요도 없고 어떤 결사체를 통해서 통제 경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영업자의 전통이 훨씬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역사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소위는 훨씬 어떤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도 훨씬 공립기관들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공립기관의 비중이 훨씬 높았고 소위 얘기되면 해방 후부터 민간의료기관이라는 게 훨씬 한국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공립 요직들은 다 일본인 의사들이 차지를 했죠. 한국인 의사들은 차지할 수가 없었고 다 같은 교육기관에서 같은 수련을 가지고있지만 다 졸업해가지고 개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개업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그 전으로 가더라도 일본에서는 훨씬 더 업으로서의 의사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의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업으로서의 이제 의사를 만든다는 건 이 정도의 이제 동종업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동종업자로서의 정체성은 일제강점기 근대화 이후에나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개업주의와 소위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이제 선행 연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소위 얘기되면은 이게 어떻게든 핵심은 결국은 고도의 이제 상호 강한 동료 간의 의뢰입니다. 의뢰이고 중고 집단 만드는 거, 시장 진입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 의존적으로 하기보다 동료 의존적인 상호 의뢰와 배제를 요체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칙이 어긋나는 동료 의존적인 행동 양식 야치를 조제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사실 동료 직업성의 설기반이 마땅치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떤 기업주의, 엔트레프리니즘이라고 얘기되는, 소위 얘기 자본주의에서 엔트레프리니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자본주의 형성을 위해서 해치지만 전문 직업성 그것을 뛰어넘는 제3의 길로 보통 대기를 되는데 그러고 의사들 사이에서 기업주의 양식이 자리 잡게 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소위 얘기된 근대적 의료 형성 자체가 보건료 시장 형성 시기랑 되게 겹치고 스스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종산, 약 판매업자들과 좀 더 비슷한 경로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서로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 자체는 과학적 기구, 약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어떤 외적 경우에 공간을 자원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분된 시장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의료시장은 자기들의 자산을 투여하면서 창출해낸 것을 이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의사들이 병원이랑 이제 구분된 정체성과 지배력을 갖지 않고 개별 병원의 소유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되게 서구에서는 병원과 의원을 구분을 합니다. 병원은 굉장히 의료기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의원은 그런 것들 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의사가 자신의 이제 술기를 가지고 클리닉을 개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리닉 수준 이상의 중환들이 있으면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 가지고 병원으로 이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대부분 병원과 의원의 기본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 나라가 이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 병원은 병원과 의원이 기본에 미분화되어 있고 대부분 기능이 겹치고 있고 분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도 역시도 그래서 이게 서구식 의료 시스템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존재하는 기업들의 이제 진료소 체제와 별도로 의학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한 교육병원이 수립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개별 병원, 교육병원의 각 임상분과 이권 체제의 결정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좀 비슷하게 한국에서 일본이 차원됐는데, 다만 반대에게 한국은 병원이 훨씬 더 시장의 이제 지배를 받게 했고, 일본은 의국 체제가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장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개업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병원 시설에 치료할 수 있는 개방의 시스템한 서구 병원이랑 차이점이고, 이게 병원 진료의 표준화를 가로막으면서 일종의 병원을 별도로 의사가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졸업한 의사들은 되게 어떤 유사한 기능의 의원들을 소집해서 병원과 계속 경쟁을 하고 종합병원과 의원들이 계속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방 후 도입된 의사 양성 체제 과정과 전문의 제도 도입이 미친 영향입니다. 미국식 의료제도가 해방 후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1959년 전문의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전문의와 일반인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내는 속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건데 전문의 중심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보다 조금 더 충분한 임상 수련과 함께 더 고급의 기술을 익힌 인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당시에 전문의 수요도 되게 검증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이것이 왜 도입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종의 이 사람들한테 당시에 기업시장 굉장히 무질서했고, 대개는 이제 무면허 의료업자를 단속하는 요청과 함께 전문 과목 표방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전문 과목을 표방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문의 제도를 오히려 도입을 해야지 이제 시장 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성 시험을 거쳐야지 뭔가 자신의 시장 능력이 더 나아질까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가지는 수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에 가서 해외 외국 의사가 되는 어떤 그런 돈의 유출이 있었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졸업 후 당시 개업인들이 근거 없이 전문 과목을 표명하거나 허위로 박사학위 규제하는 경우가 잦아서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졸업 후 수련 과정이 전문의 양성을 주축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붙여하는데 이런 혼란이 좀 동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일종의 이제 군대에 연관된 의료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 수련 과정이 도입되면서 일종의 인력들이 굉장히 일정한 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TO를 확보를 하면서 본 의료 인력도 확보하고 병원 활용도를 높이면서 의료 인력을 통제를 할 수 있었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당시에 이제 법적인 정권이 의료 균점 문제 당시 목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지금 잘린 것 같은데 제가 쓴 부분이 잠깐만요.
그 와중에 이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처우가 좋지 않으면서 강도 높은 통제가 가해졌던 수련 과정이었거든요. 돈도 없고 맨날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문기사를 찾아보면은 맨날 파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턴 수련인들이. 그런데 그 파업의 원조는 거의 병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련 과정을 당시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왜 굳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많이 진학을 하고 나중에는 전문의를 거의 졸업한 70% 이상을 하게 되느냐?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인턴제도 도입이 의학 수련의 질을 좋게 만든다는 어떤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다 의학교육 수련 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게 59년이면 의학교육 수련 질 얘기는 70년대, 80년대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병원에서 남아서 그 진료를 지도하는 교수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일본은 그런 도입을 막았습니다. 혹은 의사복지법으로 의사들 폐지로 이어졌던 일본 쪽이 그랬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의사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운영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병원 운영이 적자를 몇 달 정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일정의 노동력을 평생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병원의 열악한 처우를 인해서 서로의 전문의 이렇게 일부 제외하고 병원에 남아있지를 못했고, 그 결과 전문의들은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일반인과 비슷한 진료를 제공하고 더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을 붙이면서 의료 시장 내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급속하게 팽창되는 데는 개업지가 되게 일조를 했지만 정신 측면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한국 의사들이 아직까지는 집단력 차원에서 시장 논리를 벗어난 연대나 부담을 통해서 의료 수요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을 여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뒤에 되는 그래프처럼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는 단지 고령화했다는 수요의 팽창만으로 설명되기가 어렵고, 의사들 사이에서 의료 시장 확대할 동기는 아직 이걸 제한하고 조정할 만한 내부적 역량은 부재한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연대보다 상호 경쟁하고 시장을 팽창시키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집단이 하나의 연대 가능한 동지화 집단이 형성되는 거 오히려 2000년 의학분야 파업 이후의 일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되게 문제들을 일종의 저속과 진료의 비용 문제로 일어나는 인식이 현대적고 설득력이 이걸 통해서 강화되었고, 그렇게 저속화에 대한 피해자로서 각종 비행 통제 정책이 대응하는 게 중요한 행동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리어 이제 이 의사 파업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역량, 스스로의 어떤 대사회적 각성이라고 표현되는 굉장히 많은 문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성숙한 집단이 될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수가 전문 정책 참여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오인된 인식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의사의 문제를 보려면 이제 민간 병원의 문제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개원이들이 이제 병원과 의원 중병원을 형성하는 발전형 체제는 병원과 의료의 정책이 일치되기만 쉽다고 생각하는데, 개원이들이 사실 저는 자기성과했던 굉장히 많은 신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사의 생존에 집중하면은 이것의 병원 축적 발전의 기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일종의 정부가 의료의 수요를 하기 위해서 민간 병원들을 키워왔던 그런 역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묵인하는 거였던 그런 서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근데 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제강점기 국립의료 중심 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중심으로 의료 공급을 하고 정부 공급의 비낙성, 그런 일들 미국정 이후에 이제 생긴 변화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또 미국정 시기에 시작된 건 아니라는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 사립병원은 어떻게든 1960년대 이후에는 기존에 이제 소위 이때로부터 있어왔던 공립병원 중심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6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 보건사회통계연구 수치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높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되는 대기업들의 이제 그 진출이라고 얘기되는 건 1980년대 이후 그 중간에 60년대부터 이제 민간병원이 어떻게 축적되었는가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저희 얘기되는 국공립병원에서 하나의 축은 이제 민간 의과대학들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많은 본원들을 만들어내고 메머드급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설비들을 늦춘 경쟁 자체가 60년대에 계속 있었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의사들 사이 연합회입니다. 연합회 병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중앙의료보험조합이나 이런 데서 시작한 병원들이 저희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되기 전에 이제 각과 전문의들이 연합해서 개원을 하고 의료보험 지정을 받으면서 수요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재단들 역할이 종교재단들은 50년대 아마 해외 원조랑 이런 것들을 축적을 기반을 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로서의 병원들,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들이라고 얘기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의 흐름 속에서 많은 불황인들을 어떻게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제조로 제시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병원들이다, 시설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60년대에 형성이 됐다면 또 다른 경로로 주목할 것은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은 의료차관의 투입과 대형병원 설립입니다. 의료차관은 소위는 전쟁 후의 원조 시기가 1950년대, 60년대의 흐름이었다면 60년대 말부터 있는 해외 원조가 끊기면서 정부는 이제 경제개발을 굉장히 뭔가 가속화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의료의 수요든 의료 차관을 통해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차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처음에는 이제 국공립병원도 대상을 했지만 이것들을 소위 경제개발을 위해 가지고 공단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방 본원들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 민간 병원 지방 본원 설립을 굉장히 많이 추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 차관을 투입하는 거는 정부로서는 채무 부담 지고 싶었지 않기 때문에 경상공고 민간을 의존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병원들이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자세하게 대해서 공부하신 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민간병원 중심성의 이런 역사적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왜냐 이것이 정부의 비호화 지원과 방임하에서 개발식 의료 수요에 대해 성장을 했다는 점들 그리고 한국 의사들이 어떤 자수성가한 것과는 그런 건 일부의 신화 말고 어떤 한국에서 민간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이 전문 직업성에는 기업주의 공간에 있는 한국 의사의 역사적 정체성이 또 의료 공급을 동일한 내적적 동기가 부재를 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런 정책 기조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 역사적으로 이 민간병원 중심으로 병상보험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후에 이제 조절 수단을 갖지 못함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만으로 이걸 해방의 민간병원의 중수성 성장과 확대를 설명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 병원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병원에 대한 어떤 적절하게 의료를 수요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고가의 의료 정비와 거기 공급만이 어떤 내재적 동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계정이 향후에도 결정적인 위기에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위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직한 평가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최영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인데요. 시민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사회의 집단 정서, 집단 문화의 정서적 배경으로 최인경 선생님은 이제 한국 의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 의사들이 이제 전문 직업성보다는 계급주의가 너무 강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해 주실 분으로 이상문 선생님 먼저 토론하시겠는데요. 우리 회원이시기도 하고 한때 학술국장 역임하셨고 또 개혁을 하셨기 때문에 개혁주의에 대해서도 좀 직견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먼저 이상문 선생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고맙습니다. 전 한때 학술국장이었다가 그만두고 좀 화랑방탕하게 전국을 개원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정부와 갈등 상황에서 주저없이 파업, 또 사직, 환자 곁을 떠나는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에어컨을 이후로 계속 그런 선택들을 자주 평생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도 받고 실망도 하고 도대체 왜 저러냐 이야기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의사 정체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발제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토론자로서 개인적인 의사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개인적으로 형성되어서 개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들이 있죠. 고등학교 공부의 특징은 뭐 다들 의사생은 다 아시겠지만 집단성입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고시 공부하듯이 절에 들어가서 혼자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 자체도 팀별, 조별 교육이 많고 또 아니더라도 스스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마치 혼자 가면 먼 길도 여럿이서 같이 구보를 하면서 가면 갈 수 있듯이 그렇게 교육받고 또 수련하고 합니다. 그동안 다들 내가 이제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들도 올 것이라고 당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원을 하게 되면은 개원 후보지를 정하겠죠. 이제 여기서 개원을 해서 나서 무슨 주를 해야 되겠다 내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고 그 외에는 금융기관에서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개원 자금을 융자를 받게 되겠죠. 그 후에 인테리어하고 직원들 고용하고 각종 장비들을 보급 넣고 리스를 하고 그런 필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보안 장치 CCTV 또 카드 결제하는 포스기 또 환자들 물 마실 정수기 그리고 또 전화 전기 다 자기 이름으로 다시 다 개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가 아니고 그래놓고서는 업무를 봐줄 세무사 계약하고 필요한 게 노무사도 계약을 하고 또 보건기관과 부동층에 개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원장 혼자서 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를 하게 되죠. 언제 개원합니다라고 의료광고법에 따라서 현수막, 우편, 전단지 이렇게 해서 개원을 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 의사가 이제 지역사회 인정을 받고 고정 환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 안정될 때까지 짧으면 한 몇 개월, 1년, 1, 2년 이상 걸리고 결국 안 돼서 부채만 잔뜩 쥐고 다시 문을 닫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어느 정도 병원이 이제 안정되어서 제대로 돌아가겠다 싶으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나도 한 사람의 같은 의사가 되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어떤 환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애정을 받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지라고 꿈꾸던 한 명의 젊은이는 이제 한 명의 자영업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가 지나면은 개원주의라고 하면은 엔트레프레니어리즘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이야기 있습니까? 그런 것인데 이거는 이 개원주의가 개원의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내가 투자한 비용과 지불해야 될 그 비용과 수익 이런 이제 비용 그 수익의 논리에 따라서 의료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원주의는 개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평생을 따라가는 것인데
보면 또 의사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원이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그렇게 해요. 병원도 투입 산출에 따라서 하고 공공병원도 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를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가 있는 곳에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운영을 해가지고 특정을 한다고 해서 소방서를 폐쇄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당연히 이제 의료원을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폐쇄했다는 역사의 정치 티셔츠 내세우면서 대선에도 나가고 광역시장도 하고 그러한 것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건강 필요에 따라서 개설되고 운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공기관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의료 전반을 모두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가주의로 확장되어서 이해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그러한 개원주의와 기업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의사들은 의외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들 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생각들을 해요.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하더라도 그러한 자부심과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공존할 수가 있는가? 교수님의 발제에 따르면 전문 직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주의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상업주의를 배제하고 공공성에 근거하는 윤리적인 것이 전문 직업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상업주의와 전문 직업성, 전문가의 자부심이 너무나 잘 공존하고 있다. 몸 안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것이 공공성의 윤리, 필요에 따른 의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시장 독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장 독점과 기업가주의가 공공윤리의 부재를 매개로 해서 만났다는 것이 한국 의료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같이 집단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집단주의도 상당히 강하죠. 집단주의, 공윤리의 부재,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한국 의료의 특성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사가 스스로 개발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60년대 후반에 병원 자본의 개발이 있었지만 70년대 이후로 훨씬 많은 규모로 민간 의료원들이 생겼을 때 그 시기는 군사 정권 시기에 경제 개발을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런 가치 하에 다른 모든 사회적 가치가 다 후순을 밀리던 그런 시대를 겪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이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때서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비로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건국 이후 40년 이상 그러나 사회 보장이 없는 사회에서 오직 경제 개발만 가지고 굴러오면서 그 와중에 한국 의료의 주체성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국가가 물론 발전에서처럼 많은 사고도 제공하고 비용을 해주었지만 동시에 그 방식이 이러한 현실을 낳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 넘어서가지고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 보장을 하고 또 국가 보건 의료 체계를 다시 이제 성립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역사적 과정을 볼 때 필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그것이 20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공공의료의 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뭐냐면 의료의 전문 직업성에서 이때까지 부재했던 공공성의 윤리, 즉 필요에 따른 의료 제공이라고 하는 윤리를 도입하면서 전문가 제휴와는 결별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몇 가지 보건의료 분야에 의제를 내놓았습니다.
지역의 인프라 강화와 격차에서 공공의료 및 일처의료 강화, 사회 서비스와 기본소득의 상호 보완,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가민 주민 참여 확대, 또 보건의료 인력 및 연구 역량 강화까지 5가지 테마가 지금으로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한국의료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 얘기했던 그런 의사들이 많이 테이블에 올라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역시 의료계와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현실과 미래를 미루어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탠스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의료는 의료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는 어디까지나 건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건강권은 국민에게 모두에게 약속된 보편적 가치다라고 하는 데에서 역시 공공의료의 윤리적 당위성을 우리가 근거지을 수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의사와 정부가 계속 갈등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인격이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그 시민들의 합리적인 인식 그리고 윤리적 의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의사와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실 김진우 선생님은 인여대 청년사업국장인데 이분 이력이 좀 독특하죠. 작년에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할 때 자기 소신으로 잔류 전공의였다가 과로사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사직 전공의가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의 신분에서 김진우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중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청년 사업국장을 하고 있어서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저는 여기에 같이 낄 급이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건 제가 현재 전공의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외모와는 다르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제가 전공이었고 그리고 2024년 파업 당시에도 제가 전공이었습니다. 전공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소개해 주신 것과 좀 다른 점은 작년에 그 파업이 시작될 때는 가정의학과 전공이었다가 병원 경영진의 횡포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여 다시 소아과 전공의로 다시 들어가게 된 윤석열 덕분에 진로를 바꾼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의사의 정체성은 제가 써놓긴 했지만 앞에 정경 교수님과 이상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그걸로 대신하고 제가 두 번째 단락으로 써놓은 한국의 젊은 의사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두 번의 파업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좀 써놔서 좀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그 누구도 젊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고민했던 젊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사 집단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라는 식의 엘리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포장할 만한 그럴듯한 핑계거리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2024년 파업 때는 우리는 명분도 필요 없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8월과 2024년 2월은 채 4년도 안 되는 시간이고 이 한국 의료를 뒤흔들 수 있는 집단 행동을 반복했다가는 당연히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게 뻔한 상황에 어떻게 이 젊은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나선 걸까요? 그리고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동력이라는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상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원인을 의과대학과 의사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입학할 때는 모두 각자 나름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위치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본인의 개성이나 생각을 감추고 때로는 재단질하면서 집단에 자신을 바쳐가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의사다움을 무장하게 됩니다. 역시 그렇게 되어가는 첫 번째 원인은 의과대학의 방대한 양의 학습량과 수많은 시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의 공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겨내고 무사히 졸업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다수에 속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의과대학 수업 특성이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 실습 수업이 많고 또 본과 1학년은 본과 1학년 강의실에 하루 종일 갇혀서 수업을 하고 본과 2학년은 본과 2학년 강의실에 하루 종일 갇혀서 수업하고 일반 대학은 수업에 따라 강의실을 옮겨 다니지만 의과대학은 그냥 여기 갇혀서 하루 종일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주변 의사들의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사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레지던트를 선발하는 과정에 소위 평판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예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공의를 선발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카톡과 전화가 옵니다. 뭐 자기 과에 누구누구가 지원했는데 경대의대 출신이라더라. 어디 고등학교 출신 니랑 같은 동문이라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이런 평판 조사가 전국을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원자 중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평판이 너무 별로여서 떨어졌고 누구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평판이 너무 좋아서 붙었다더라라는 소문을 아주 흔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만큼이나 의사 속에서 평판이 나의 진로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의과대학에서 생활, 그 다음 평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의사들의 생존과 출세를 위해서는 의사 집단 다수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공의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 애초에 집단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처럼 의사 면허가 위태로워지는 것에 두려움이 들었다 할지라도 젊은 의사들에게는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정의학과에 있을 때 저희 의국에 1, 2, 3년 차가 10명이었는데 10명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사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아마 마음속에는 당연히 다 사직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또 마침 제가 의국장으로 있는데 이제 다들 앉은 자리에서 나는 사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당장이라도 저를 좁히고 싶다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나머지 절반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겨자 먹기로 나가려고 하는데 의국장이라는 놈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뒤에 와서 저도 나가지 말까요? 이렇게 말하는 전공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썰물처럼 사직하고 나가서 그렇게 초반에 의지가 없었던 그 친구조차 지금 1년 한 4개월째 지금 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뭐 집단행동의 원인의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똑같은 무게감으로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대한민국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 같은 전공의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2020년 파업 때는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당직 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공 1년 차였는데 2년 차들이 파업한다 그래서 그럼 파업하고 나도 자야겠다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왔고, 두 번째 파업 때는 제가 첫 번째 파업 때 그렇게 의료 현장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나갔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절대 그 행동에 동참할 수 없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과연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고민이 있을까? 그리고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걱정하고 있을지, 아니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겼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을지. 과거 저와 함께 같이 일했던 전공의 선후배 의사들에게 언젠가 꼭 그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전국에 전공의 680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복귀할 명분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하는 전공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돼서 의료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집단 행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이 반성하고 성찰할 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행동을,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길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언제든 짧은 시간에 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자, 발언자께서 토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 직업성에 대해서 이제 각각 발제자, 토론자 두 분에게 각각 한 분씩께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먼저 그 최은경 선생님한테 드릴 질문은 이제 일단 전문 직업성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의사들의 전문 직업성이 굉장히 훼손되어 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문 직업성이라고 그러면 제일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율성, 그 다음에 재량권이거든요. 그럼 의사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굉장히 침해돼가지고 의사의 전문 직업성이 훼손됐고, 그로 인하여 의학 발전이 안 되고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낙후된 시스템,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의사들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통제한다. 그래서 빨리 이 의료보험제도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화여대에 있는 권복규 교수, 그 다음에 당국대학에 있는 정유석 교수, 이 두 분 다 아마 의료문학 교실에 있는 분이시건데, 이 두 분이 이제 의료보험제도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혜경 선생님은 지금 그 의료보험제도가 의사의 저희 전문직 자율성을 전문성을 훼손해서 의료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요. 이상문 선생님한테 제가 드릴 질문은 의사의 자율성, 전문 직업성이 훼손되고 있다면 그 되고 있는 거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의 그 의사들 의료 시스템이 첨단 기술에 지금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로봇 수술 선정하는 데가 많은데 그 로봇 수술을 할 때 그 의사가 자기가 수술을 하는 건지 로봇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건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도입됨으로써 의사의 전문성이 오히려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질문은 이상문 선생님한테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 김진우 선생님한테 드릴 질문은 또 소아청소년과로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스스로 자기의 직업 전문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사직 전공인, 특히 소아청소년과 사직 전공인들이 떼거지로 피부 미용 학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점 빼는 거 배우고 다니고 뭐 이런 그 신문에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의사들 스스로가 자기 그 직업 전문성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요새 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지난번 뭐 의사협회 회장은 소아과가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폐과한다고 뭐 성명서도 내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김진우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부터 그럼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랑 지금 같은 학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저랑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요. 일단은 그 의사들이 외국에서도 전문 직업성을 도출했을 때 의료보험 도입 시도에 다 많이 반대했던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미국이 제일 대표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도입 때 이게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시장 확대를 원했고 병원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보험을 이제 확대시키려고 하는, 정착시키려는 그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가가 굉장히 감소됐다는 충격은 있긴 했지만 그거를 감쇄하고서라도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일률적으로 의사들이랑 당연히 이제 그런 중앙적인 어떤 관료적인 통제나 이런 것들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이, 특히 임상적 자율성의 부분에서는 전 자율성을 오토노미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모스가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오토노미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유는 굉장히, 사실 한국은 의사들이 자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적 자유는 되게 많고 다만 그에 대한 비용 통제가 많은 건데, 외국에서는 자율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은 집단적인 이런 어떤 수준의 스탠다드 진료가 아니면 퇴출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수준이 한국은 지금 없죠. 그래서 임상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 리버티로 번역되면 되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험이란 것의 시스템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율적인 개념들은 조금 갈등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한국에서 제대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이 의사의 전문적성 중에 특히 자율성 부분에서 의료 신기술 이런 것들이 자율성 훼손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료 신기술과 첨단 기술 훼손이라고 하는 측면은 단순하게 꼭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적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 요즘 다들 전자차트를 쓰시잖아요. 전자차트를 쓰게 되면은 다른 병원에서 미리 약품 처방 많이 받은 게 이것을 중복되면 그것도 알려주고, 또 과거자를 검색하기도 쉽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정보는 보호가 되고 상당히 장점이 많고,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하려고 하면 무척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의료기술, 특히 신의료기술의 현해라는 것은 너무 과소해도 그렇고 너무 과다 하여도 문제가 되고, 다만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정성 안에 발전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성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은,
노토노머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사회에서 권력 관계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통제를 어떤 코드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사회적 관계라서 그 권력, 그러니까 의사들과 정부와 환자라고 하는 의료 행위에 개입하는 각 주체들 간의 어떤 권력 관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직업성에 따른 자기 규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있을 때 그 자기 규제를 정부에서 외부에서 해 들어왔다는 데 있어서 자율성 침해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침해가 자율성이 있었는가라고 한번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한때 이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막 신생아 혈관 뭐 이런 아주 작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나도 점을 빼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길은 갈 수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문의를 마치고 뭐 봉지기가 됐든 아니면 개원이가 됐든 그때 가서 겪어야 될 리얼 월드를 이번에 사직을 하면서 좀 빨리 겪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개혁주의라는 의사들의 정체성과 함께 또 그 시장 만능주의, 한국 의료 그거를 이제 직접 경험했던 게 아닐까. 그럼 이제 그 소아과에서 꿈꾸던 사람들이 리얼 월드에 나가서 그런 경험을 통해 소아과를 수련하는 게 이미 시장 만능주의가 된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고 내가 아주 나이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전문가를 불문하고 피부 미용 시장 쪽으로 뛰어드는 거는 뭐 지금 그 의료 현장의 유행처럼 되어 있는 게 아주 뼈아프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좀 학생들이 밖에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됐는지, 해법은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답을 묻기는 그렇고, 지금 현장에서 대학 학장이 와 계십니다. 이번에 학장이 지금 와 계시는데 교육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면서 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네, 뭐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학장으로서 어떤 일들이 있기는 하죠. 아까 우리 김진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직설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학생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 있어서 엘리트가 되고 오히려 의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해질 것 같다라는 마음, 정서적으로 이제 크다는 말씀에 거의 완전히 동의가 되고요. 앞에 질문하신 우리 사회자께 질문하신 첨단 기술의 문제이든 전문 직업성의 문제이든 그것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우리 최영 교수 말씀하신 기업가주의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험 차트를 겪으면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의사들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만이 특별히 더 비윤리적이고 특별히 더 엘리트주의에 빠져있고 특별히 더 각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한국 사회가 소위 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 수준이 무지하게 낮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회적인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라든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 그게 의사들 집단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였구나. 그게 학생들한테도 역시 반영이 되는, 학생들 좀 더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네.
학생들, 특히 요즘 학생들의 이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학생들의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엘리트주의를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진 개인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말하자면 이 의과대 학생이 되고 의사가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두 가지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각자 도생해야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어쨌든 내게 득이 되는 집단이 꼭 붙어 있어야 되겠어.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서로 상반될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의 양면 같은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도저히 집단의 그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개인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태를 제가 학생들이 누누이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파업을 해도 좋고 뭐 학교를 안 와도 좋고 뭐 그거 다 좋은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너희들이 좀 토의를 해봐라. 모여서 좀 나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뭐 좀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논거를 갖추면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근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너 왜 이런 결정을 했니? 너 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혼자서는 어떻게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 정말 학교에 돌아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그게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가지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허약하냐고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인문학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뭐 학교에서 자율성 이야기도 하고 뭐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도대체 인문학 교육이라는 게 이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나아질 것 같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들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더 민주화되고 공동체주의를 더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궁극적으로는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의사사회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 전문가로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될 거고 그 여파로 아마 사회 경제적 소도 나빠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게 사회 전체로 봐서 꼭 나쁜 것인가 라고는 생각도 같이 하고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엄청 욕먹지만 학장이라는 인간에서 떡이 그러나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공계나 우리의 소위 그 인재들이 대학에서 교육받는 거를 생각해보면 의과대학이 잡아먹는 구조가 너무 기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딴 방법 없고 의사들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거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어서 뭐 매우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 될 거고 시장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좀 재편될 의사들 의료 행위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런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내가 그렇게 되고 의사들이 어디 가서 밥 빌어 먹을 사람이 될 거냐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뭐 저기 무슨 서민 수준이 될 거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편익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의사들이 갖는 사회 경제적인 처우는 적어도 중장적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예전처럼 의사들이 특권층이 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돈 많이 벌고 엘리트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게 아닐 것이다. 당신네들 의사들로서 더 좋은 삶을 사는 방식은 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교육자로서의 저희 생각입니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 10년 후에 이게 또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 분 더 질문을 드리는 지금 헌법학 하시는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요.
국민은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예산이나 뭐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다가 어쨌든 일정 부분의 그 의료진에 대한 강제성이 좀 가미가 돼. 의사들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헌법학을 하시는 분이 의사들에게 어떤 강제성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효원입니다. 김정 선생님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문외한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자는 의사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권을 누리기가 바쁜 것이고 다만 그 의무가 이제 국가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럼 국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사실은 국가의 과제들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국가가 특정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공적인 힘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넣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일정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제 김용 선생님 말씀은 결국은 의료인들이 어떻게 하면 공적인 역할을 좀 더 잘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의료인으로 이제 유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그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개인의 무사한 일이 제일 큰 어떤 그 관심사일터이고 실제로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국가가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의과대학 학비 무료하고 그러면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학비에 상환은 아니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몇 년간 그 국가에서 정해준 곳에서 이제 의료 활동들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적정하게 마련을 강제하는 방법을 마련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학비도 무료로 하고 그리고 의대에 들어갈 때 저는 사실은 입시제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의사로서 업무들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의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가 맞으면은 의사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근데 지금 우리 입시에서는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은 받아야 의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업무를 한다는 데 있어서는 70점하고 100점하고는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사의 일반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의사 수준의 질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수능 입시가 예를 들어서 뭐 ABC는 알아야 되고 하니까 70점 정도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 70점 이상 맞으면 다 합격인 거죠. 다 합격. 근데 문제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안 되고 그 병실이 그만큼 없고 선생님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다 합격해놓고 추천해야죠.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7점을 맞으면 되는데 100점 맞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적인 자원들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보상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고 보상심리가 강하게 발동하면은 그 일을 할 때 청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막상 또 그 일을 해보면은 하기 전에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일을 하면 다 애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도 교수 나름 애환이 있고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좋아 보여서 굉장히 많은 사적인 자원을 투여해서 용케 그것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막상 해보면은 그만큼 생각이 하기 전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가 꼴랑 이거 하려고 그 많은 젊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욕을 얻어가면서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럼 그 일을 청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또 다른 걸 뒤쫓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에 진입할 때까지 그 과정이 더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운에 좀 맡겨지는 그럼 합격자 풀에 넣어놨다가 예컨대 3년 정도 넣어놓고요. 3년 지나고 나면 공부는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각자 인생 살다가 자기가 비면은 추첨돼서 의대 원래 하면은 가고 아니면은 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풀어는 너 못한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쩌면은 의사뿐만 아니라 뭐 국가공무원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공무원 하는데 100점 맞는 사람이나 90점 맞는 사람이나 그 업무 역량이 동일하다면은 그러면은 그 점수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니 많은 원인들은 한쪽에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물적 자원을 통해서 그 지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제도들에 있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허들들을 만들어 놓으니 높은 수준의 허들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대급부를 그 사람 가지려고 하니 국가는 그것들을 공적으로 환원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사라면 가져야 되는 어쩌면 미분적분 못해도 의사 할 수 있다면은 미분적분 안 해도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영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의대 보내놨더니만 졸업할 때는 영어 다 까먹고. 그럼 이거는 사실은 공적 차원에서 굉장히 낭비가 심한 거 아닐까. 뭐 그런 문외한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토론 발제 맡아주신 분 간략하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사실 질문이 아니고요. 조금 아까 입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학을 전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 단어에 꽂혀서 하나는 자본 형성, 또 하나는 정체성. 제가 전공하는 사회학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근데 저 다른 건 제껴놓고 여기 조금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사가 되고 나서 교육을 윤리적인 교육, 또 도덕성 교육. 아까 발표하신 분도 전문 직업성에서 윤리적인 문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세 가지 직업군입니다. 의사, 그 다음에 법조인, 또 하나는 종교인. 여기 종교인도 계시고 법학 교수님도 계신데 미국에서 이 세 가지 직업을 세 가지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 대학원을 씁니다. 세미나리, 메디컬 스쿨, 그 다음에 로스쿨이죠.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런데 이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셜 스크린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 추천서를 한 5개를 받아요. 추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ocial responsibility. 왜? 살아서 생명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의사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어서의 정보를 독점하시는 분들이 종교인들이고, 어떤 사람 장의사라고 하는데 장의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 변호사, 법조인들입니다. 이분들의 도덕성을 대학에 들어와서 교육시킨 게 아니고 미리 뽑을 때부터 추천서를 한 5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사회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대학부터, 특히 의대는 법대와 세미나리에는 지금 대학원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의대는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 순으로 도덕성, 직업 윤리성. 왜냐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착취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부터 소셜 스크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제 생각이죠? 제가 2년 이사장 중에 처음으로 개원이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 전분도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봉지기가 하셨었거든요. 굳이 이런 얘기를 발표하는 제가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은 차원을 얘기합니다. 오늘 최경 선생님 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 되면 세 꼭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폴 스타라는 저널리스트가 의료 권력, 사회, 국가 이런 책을 지었는데 제가 왜 한국의 의사들은 이렇게 정말 깽판을 치는가 했는데 거기에 그 답을 거기서 그 책을 읽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읽은 책 중에 밤새고 읽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의사들은 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끝내주고 돈을 벌면서.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북쪽에는 보스턴 대학이고 남쪽에는 존스홉킨스 대학인데 이 두 대학에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의사들을 키워내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딱 세 가지를 하자. 첫 번째, 재판에서 의료인의 반대편, 피고인의 그 변호를 해주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초창기에는 거의 100대 0으로 이 피고인 편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의사들도 괜찮은 놈들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약을 쓰되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정말 치료에 맞는가 아닌가를 통계학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그거에 맞는 것만 쓰자. 세 번째는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개판으로 했다는 걸 얘기했죠. 세 번째로는 수술을 하되 인디케이션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을 두 대학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리전트 과정을 했는데 이게 대충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볼 때 얘네들은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내적으로 어떤 윤리의식과 전문가적인 윤리의식과 양심과 양식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수가를 올려도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맹으로 겉으로 의사 집단에서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말 적어야 됩니다. 피고들의 지금 의료사고 여러분들이 어떨지만 제가 사무장 대표를 하면서 엄청 많은 양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보면은 정말 제가 봐도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환골탈태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면 아무리 쑥갓하려 해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쟤네도 그런 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한국의 의사들은 엘리트주의가 생겼느냐. 사실은 초창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 칠주역 됐을 때 군대 해산했을 때 연세대학교 의사 번호 넘버원부터 10위가 전부 다 남대원에서 총질하는 바람에 그걸 보고 열받아서 다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3.1운동 때 사실상 34년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학생 지도부가 준비를 다 한 거거든요. 그때 했던 것이 경성의전이 중심이 돼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간회 안광천 선생을 포함해서 다 의사들이 신간회를 하는데 이제 소련이 해체라고 해서 탈퇴하고 이제 해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 경성의전과 세브란스 의전을 그 당시 그 두 학교뿐이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엘리트주의를 만들자 해가지고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학부와 딱 법학부 딱 두 개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나중에 하면은 개업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법학부 애들은 변호사를 시켜줄게. 그리고 일부러 검사나 판사는 안 시킵니다. 뭐 허나 했다면 군수나 좀 시켜주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게 이제 불쏘시가 돼서 쭉 가다가 해방호가 되고 나서 미군정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혁가주의를 가든지 하나는 공공의료를 하든지. 공공의료를 대표한 게 서울대 최영석 선생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게 군정에서 연세대학교 같은 기독교 계열들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개혁가 중심으로. 근데 그때 이유는 있어요.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서 공공병원을 의사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최영석 선생이 북한에 가서 북한을 공공의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돌아와 보니까 개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수가 없으니까 위생병들을 의사로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철도부의 위생사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이제 그게 비판적으로 다 저걸 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북한은 그래서 결국 거기다가 폭망해버리니까 더 이상 의료라는 게 북한은 완전히 의료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어떨지 아까 저기에 북한어린 의약품 지원보고 하는데 제가 평양을 6번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의료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의사가 하는 일은 페니실린 써서 이약 장마다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상황이 그렇고 엘리트주의는 그렇게 돼서 생긴 겁니다. 저쪽 연원이 그 이후로 한국도 미국식 의료 지도를 받아들여서 인터넷에서 과정하니까 그 선배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양식이나 양심, 윤리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벌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피부과 가니까 돈을 잘 버네? 그럼 다 피부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쳐야 할 점이 첫째로는 의사사회로 하여금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말짱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틀려 제가 개원해서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각각 과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냥 이 정도면 먹고 삽니다.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더 숟가락 올려달라고 하기가 나 개인적으로 제가 수술도 안 하고 군만도 안 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외래 한잔 넣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과나 소아과나 이게 하도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산부인과가 굉장히 수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거는 핵심이 키포인트가 뭔가, 왜 우리는 엘리트주의로 흘렀는가, 왜 자정 능력이 없었는가, 미국의 그런 어떤 미국 의사들을 돈만 하는 걸고 안 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미국 의사들은 정말 상당히 제가 감명 깊게 윤리적인 의사들이 많아요. 그냥 개업하는 의사들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쓴 책 같은 것도 정말 감동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발제 받으신 분들 간략한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플로우에서 강력한 얘기들이 나오셔가지고 약간 좀 되게 오늘 토론에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엘리트, 결국은 한국 사회가 엘리트를 어떻게 만드냐 얘기로 결국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서구 엘리트들의 문화적 지배력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서구하고 엘리티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쪽은 근데 그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윤리가 하나의 문화적인 권력, 헤게모니로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국은 그런 문화적 헤게모니 권력에 관심이 좀 없죠. 없고, 또 대부분은 이제 일단 능력에 따른 공정, 보상 이런 것들이 이 자신의 엘리트 지위, 지금도 사실 경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성장 사회를 가면서 압축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자기의 지금 엘리트주의를 확고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이거를 넘어서려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경쟁을 해왔고 성장을 했고 나는 이렇게 보상받아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저는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트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층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퍼럴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 막힐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지금의 다른 사회를 갔을 때 다른 윤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까고 생각하고, 저는 의사 집단이 있는 한 윤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뭐 윤리적이냐는 저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근데 의사는 집단으로서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 나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의 개인의 윤리나 의사 집단의 윤리나 의사 전문적 역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이 빚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한국 사회가 겪어왔던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의사들의 모습도 빚어져 왔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이 의사윤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의사한테 너희들은 그것을 갖추어라라고 요구할 부분들이 아니라 역시 그것 또한 사회적 과정으로 모두의 참여 속에 사회적 현상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합리적인 미래를 기대한다면은 그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학생님 말씀처럼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뭔 필요 있으냐 이렇게 절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의사들의 모습도 더 힘을 받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감회가 새로운 게 10년 전에 여기서 입학식을 하고 이쪽 바닥에 발을 담근 지 딱 10년이 됐고 30주년, 특히 대경인유업 30주년 행사를 제가 이 자리에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저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내려다보니까 40주년 행사를 위해서는 빨리 젊은 동료들을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의사 사회 속에서 인협이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하는 행동도 인협이라는 타이틀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 속에서 항상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0주년이 될 때까지 좀 더 떳떳한 인협 회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40주년 때는 좀 더 많은 젊은 동료들이 올 수 있게 제가 안에서 더 나은 리더십을 길러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늘 30주년 행사에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치고 난 뒤에 아마 맥주 한잔 하는 자리가 있죠. 예, 김상현 선생님한테 안내를 맡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약 발표해주신 분들 뒤늦게 우리 마지막까지 소개합니다. 생명평화 아시아에서 성상희 이사님, 유한복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디어 회원이면서 벤처기업 대표인 모던밸류 대표이신 김성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곧 큰일 내거라고 믿습니다. 벤처기업. 그리고 전태일의 친구들 전 이사장이신 송필려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치의 대표님도 대표도 하셨습니다. 건약의 배경지구 박미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건치의 전 대표이신 김명섭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들에게 박수 한번.